어르신 여러분, 친구 안 만나고 집에만 계신다고요? 주변에서 걱정하지만 본인은 전혀 외롭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능이 높은 어른이거든요. 위로가 아닙니다. 심리학이 밝혀낸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야 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요. 친구들은 전화로 재촉합니다. 이번 모임은 꼭 나와야 한다고요. 동창회 총무는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고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걱정합니다. 아버지 요즘 이상하다. 어머니 혹시 우울증 아니냐고요.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나 진짜 문제 있는 건가? 외톨이가 되어가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밤에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젊었을 때는 모임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전화만 와도 부담스럽습니다. 술자리가 즐거웠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끄럽기만 합니다. 이런 내가 이상한 걸까요? 사회성이 떨어진 걸까요? 노년을 외롭게 보내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는 것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 좋다는 것을요.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며 책 읽는 시간이 어떤 모임보다 값지다는 것을요.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저녁 시간이 떠들썩한 술자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꾸 나가라고, 사람 만나라고,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정말 나는 외로운 걸까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명확한 답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안 만나는 건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더 높은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뇌과학, 심리학, 사회학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 이유 3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확신하실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오히려 성숙해진 거다. 이 길이 맞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68세 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1955년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온 국민이 달려가던 시절이었죠. 강철수 씨는 18살의 상경에서 청계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세대가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1970년대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던 해였습니다. 강철수 씨는 작은 부품 공장의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는 전우 같은 우정이 생겼습니다. 하루 16시간씩 함께 땀 흘리며 이 나라를 일으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부품이 자동차가 되고 배가 되어 세계로 나간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철수 씨는 중소기업 사장이 됐습니다. 직원 30명 거느린 작은 회사였지만 그 역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65세에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강철수 씨는 바빴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직장 동료 모임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7, 8번은 약속이 있었죠. 강철수 씨는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총무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거든요. 술 한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일해서 이만큼 키운 나라 아닌가.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정신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66세가 넘어가면서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가는 게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날 컨디션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확실해졌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우리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자랑.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하다는 불평.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 들을 땐 공감이 됐는데 20번째 듣는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나머지는 듣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차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속으로 준비합니다. 내 자식은 이런데 하고 끼어들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대화가 아니라 자랑의 릴레이였습니다. 강철수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모임 다녀오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내는 술 때문이라고 했지만 강철수 씨는 알았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라 소음 때문이라는 것을요. 시끄러운 음악, 겹쳐지는 목소리, 의미 없는 대화. 그 모든 게 에너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67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 잡혔습니다. 강철수 씨는 평소처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후배 하나가 아들 서울대 합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두 축하한다며 건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철수 씨 옆에 앉은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 양반 아들 이야기 벌써 5번째야. 강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느끼고 있었구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강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 모임이 아니라 연기의 시간이구나.
모두가 관심 있는 척, 즐거운 척, 친한 척 연기하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랜 친구들인데 신뢰가 될까봐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거기 있었을까? 그 4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쓰겠다고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모임 연락이 오면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일이 있어서.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연락이 왔을 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요즘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서 이번엔 빠질게.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동창의 총무가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이상해. 나이 들수록 사람이 재산인데 왜 그래? 강철수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인 건 맞는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강철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7, 8번이던 모임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진짜 마음 맞는 친구 2, 3명과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시끄러운 술집 대신 한적한 찻집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만나면 2시간 정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대화는 예전 4시간짜리 술자리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아침엔 천천히 일어나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젊은 시절 일하느라 못 읽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저녁엔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긴 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서로의 꿈 이야기, 후회하는 것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모임에 쫓겨다니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옛 동료 하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을 안 만나? 우리가 뭘 잘못했어? 강철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달라진 거지. 이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더라고. 동료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지는데 괜찮겠어. 강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오히려 처음으로 나 자신과 친해지고 있어. 68년을 살았는데 나를 제대로 알게 된 건 이제가 처음이야. 동료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지만 강철수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강철수 씨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늘은 뭘 하고 싶은지. 평생 바깥을 향해 달려왔는데 이제야 안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내면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몰랐던 겁니다.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니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강철수 씨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68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 평생 나라 일으키느라 달렸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일으키고 있거든.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 강철수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성숙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지혜라는 것을요. 평생 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달려왔던 그가 이제는 자기 내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축복입니다. 강철수 씨의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시나요? 사실 이건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볼까요? 왜 우울증이 아닌가 걱정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듦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지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지능이 높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요. 이제 그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남들과 다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15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가 잦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자주 만날수록 행복감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사람의 뇌가 일반 사진기라면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는 전문가용 카메라입니다. 같은 모임에 가도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사진기는 대충 찍어도 용량이 작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용 카메라는 모든 디테일을 다 담아냅니다. 사람들의 표정, 목소리 톤의 미묘한 변화, 분위기의 어색함까지요. 그러니 같은 시간을 보내도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몇 배나 많은 겁니다. 당연히 에너지 소모도 크죠. 그래서 모임이 끝나면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됩니다. 이건 사회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 게으르거나 소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형식적인 관계도 괜찮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모임도 즐거웠죠.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거칠의 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나머지는 자기 차례만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심 어린 공감은 없고 형식적인 맞장구만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이건 여러분이 까다로워져서가 아닙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는 사탕을 주는 사람이면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압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관계에서도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아니까요. 남은 시간을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쓰고 싶은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내면에서 만족을 찾을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서 자극을 받아야 행복을 느낍니다. 친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언가를 사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어도 내면이 풍요롭습니다.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고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고 산책하며 자기 마음과 대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스스로 만족과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뇌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전두엽은 뇌의 사령탑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곳이죠.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단련되는 겁니다. 반대로 시끄러운 모임에 있을 때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경보 장치입니다. 주변 소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신경 써야 할 사람들. 이런 것들이 편도체를 계속 자극합니다. 그러니 모임이 끝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돌아와서 쓰러지듯 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말해주는 보편적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하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바깥 세상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남들 눈치를 보고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추느라 정신없었죠.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무리 속에 끼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옛 성현들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조화롭되 무리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되 억지로 무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중심을 지키면서 필요할 때만 세상과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무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을 찾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머무를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가 자극을 찾습니다. 시끄러운 술자리, 얕은 대화, 의미 없는 약속. 이런 것들로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노년의 행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친구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했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 두세 명이 훨씬 가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기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죠. 이게 가장 똑똑한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친구 만나기 싫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성숙해진 겁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야 한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맞다고요. 과학이 증명하고 철학이 뒷받침하고 실제 연구 결과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진짜 깊이를 발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귀한 깨달음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크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이 좋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텔레비전을 켜거나 전화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녹차든 커피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밖을 보셔도 되고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이 30분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하루 종일 낮게 유지됐습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인 사람들은 저녁까지 긴장 상태가 이어졌죠. 이 30분이 하루 전체의 평화를 좌우하는 겁니다. 작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관계를 재정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의 친구가 계신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아마 10명, 20명쯤 될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진짜 친구를 골라내십시오.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나요? 방전되나요? 만나기 전에는 귀찮았는데 만나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대화가 끝나도 며칠 동안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반대로 만나기 전부터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한 사람은 거리를 두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두세 명의 친구, 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나머지는 정중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이게 진짜 관계를 가꾸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녁 산책을 시작하십시오. 해가 지기 1시간 전쯤이 좋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십시오.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운동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내일은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매일 자기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걷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답이 안 나오던 문제에 해답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걸을 때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전두엽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맑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옛 철학자들이 산책하며 사색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보십시오. 한 달 후면 여러분 자신이 놀라실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하고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거창한 일기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바닥만 한 메모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세 줄만 쓰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 오늘 배운 것 한 가지, 내일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이게 전부입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줄에 10글자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긍정심리학에서 이걸 연구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3개월 만에 30%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주목하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감사할 일을 찾으려고 하루를 보내면 실제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입니다. 배울 것을 찾으려 하면 평범한 하루도 배움으로 가득합니다.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도록 훈련되는 겁니다. 석 달만 해보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한 가지 취미에 완전히 몰입하십시오. 그림 그리기, 서예, 독서, 정원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 정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그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핸드폰을 완전히 꺼두십시오. 전화도 받지 마십시오. 그 1시간은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상태죠. 이 플로우 상태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몰입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깊이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빠져보는 경험. 이게 노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십시오. 첫째 주에는 아침 30분 자기와의 시간만 실천하십시오. 둘째 주에는 저녁 산책을 추가하십시오. 셋째 주에는 감사 노트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한 달이면 3가지 습관이 자리 잡힙니다. 그 다음 달에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께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철학자 노자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돌을 깎는다.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루 30분이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1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고 새로운 취미를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의 힘은 시간이 지나야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겁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산책 나가기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날은 쉬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거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원천이다.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실수해도 되고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친구 안 만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외롭지 않다고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과학이 여러분 편입니다. 심리학이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철학이 여러분의 선택을 축복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면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에는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만들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성숙함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시오.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지혜로운 어른들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실 건지 숫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